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마천루 유신그룹의 타워 꼭대기층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성역과도 같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맹렬한 폭풍우가 도시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지만 강진우 회장의 집무실 안은 침묵만이 지배했다. 그는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마치 신이라도 된 듯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번개가 칠 때마다 어둠에 잠긴 그의 얼굴 윤곽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정교하게 깎아 만든 얼음 조각상처럼 어떠한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시장을 뒤흔드는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무너뜨렸을 때도 그의 표정은 늘 한결같았다. 감정은 불필요한 변수이며 완벽한 통제의 방해가 될 뿐이라고 믿는 남자. 그가 바로 유신그룹의 절대 군주 강진우였다. 그의 세계는 오직 논리와 계산, 그리고 승리라는 결과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폰이 날카롭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소리로 울렸다. 강진우는 미동도 없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지? 전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충직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로비에서 한 여성이 막무가내로 회장님을 뵙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이 없으신 분이라 돌려보내려 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강진우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의 스케줄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예정에 없는 방문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이름이 뭐라고 하던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짜증이 묻어났다.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모든 시도를 그는 경멸했다.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강진우의 세상이 멈췄다. 수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기억의 수문이 부서지고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파편들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다. 그의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제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폭풍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듯했다. 한서연.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 제 손으로 잘라내야만 했던 이름. 그녀가 왜 지금 나타난 것인가?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죽은 사람처럼 흔적조차 없던 그녀가, 그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수만 가지 질문과 가정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들여보내. 비서는 당황한 듯 잠시 머뭇거렸지만 회장의 명령에 토를 다는 것은 금물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화가 끊기고 집무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 위의 서류들로 시선을 옮겼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글자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까? 여전히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짓고 있을까? 아니면 세월의 풍파에 마모되어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강진우는 자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놀랐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남자였다. 후회나 미련 같은 감정은 패배자들이나 갖는 사치라고 여겼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이름 세 글자는 그가 세운 모든 원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마침내 복도 끝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그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조용히 열리고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 오래된 코트 자락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최고급 카펫을 적셨다. 강진우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그가 기억하는 모습과 많이 달랐지만 깊고 슬픈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가보게. 강진우가 비서에게 명령했다.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정적이 흘렀다.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 시선 속에는 원망,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먼저 입을 여는 쪽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기다렸다. 그는 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주도권을 잃고 싶지 않았다. 오랜만이네요, 진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예전에 듣던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힘겹게 쥐어짜내는 듯한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다. 무슨 용건이지? 이 시간에 이런 모습으로 찾아올 만큼 중요한 일인가? 강진우는 일부러 더 차갑고 건조한 말투를 사용했다. 감정의 동요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와의 재회가 자신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두려웠다. 한서연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제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등 뒤로 몸을 움직였다. 그때까지 그녀의 낡은 코트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진우의 눈이 커졌다. 두 아이였다. 똑같이 생긴 얼굴을 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대략 7살이나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공간과 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아이들의 모습은 몹시 초라했지만 그들의 눈망울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그리고 그 순간 강진우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자신을 닮은 날카로운 눈매와 서연을 닮은 오뚝한 코. 이 아이들은 누구지? 강진우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시면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채 불안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난 수년간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두려움을 응축시켜 마침내 그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을 관통하는 비수와도 같은 문장이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 말이 집무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강진우의 완벽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창밖에서 거대한 천둥이 울렸다. 마치 그의 무너지는 마음을 대변하기라도 하듯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꼭 닮은 두 개의 작은 얼굴. 부정할 수 없는 핏줄의 증거 앞에서 그가 평생 쌓아올린 이성과 통제력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아버지, 그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평생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단어였다. 그 단어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그를 끝모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진우 씨, 시간이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어요.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쫓기고 있다는 말에 강진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진행형의 위협이 그의 코앞까지 닥쳐온 것이었다. 그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른 채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이동호 실장, 지금 즉시 내 집무실로 올라와. 보안팀 최정예 요원들도 함께.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냉정함을 되찾았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세한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듣지. 우선 당신과 아이들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하니까. 그의 말에는 명령조의 단호함이 묻어났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이동호 실장이 보안 팀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그들은 집무실 안의 광경에 놀랐지만 누구도 감히 질문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이 실장에게 지시했다. 이분과 아이들을 즉시 펜트하우스 내의 안전가옥으로 모셔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24시간 철통같이 경호해. 내 허락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드나들 수 없도록. 그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이동호는 짧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순순히 그들을 따랐다. 아이들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강진우를 돌아보았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아이들의 눈빛이 그의 가슴에 날카롭게 밝혔다. 문이 닫히고 집무실에는 다시 강진우 혼자만 남았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집무실의 정막 속에서 강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닫힌 문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과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한서연, 그리고 자신을 닮은 두 아이. 그 충격적인 현실 앞에서 그가 쌓아 올린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분노와 불신, 그리고 아주 희미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감정이 그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도시의 불빛들이 폭풍우 속에서 처절하게 번지고 있었다. 9년 전 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이와 비슷한 야경을 보며 그녀에게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성공을 위해 사랑 따위는 거추장스러울 뿐이라고. 그녀와의 시간은 잠시의 유흥에 불과했다고. 그의 심장은 얼어붙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지고 절망이 들어서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그때에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 아니, 그는 스스로를 기만했다. 사실 그는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녹이는 유일한 햇살이었고, 그녀의 온기는 그가 짐승 같은 경쟁의 세계에서 인간으로 남을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걷는 길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위험한지를. 유신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암투 속에서 그의 곁에 있는다는 것은 곧 표적이 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밀어냈다.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그녀가 자신을 증오하고 떠나게 만들므로써 그녀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떠난 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파괴하며 일에만 몰두했다. 감정을 지우고 약점을 없애고 오직 승리만을 추구하는 기계가 되었다. 그렇게 그는 마침내 유신그룹의 정점에 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회장님. 이동호 실장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는 어느새 돌아와 그의 뒤에 서 있었다. 안전가옥으로 무사히 모셨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한서연 씨는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진우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다시 가면을 쓴 듯 냉정해져 있었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해 국내 최고 권위자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이동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는 강진우의 가장 오랜 충복으로서 회장이 한서연이라는 이름 앞에서 얼마나 흔들리는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묻지 않았다. 그것이 주군을 모시는 자신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쫓는 자들의 배후를 알아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진우는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좁은 공간 안에서 그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유전자 검사. 그것은 이성과 논리가 내린 당연한 결론이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겁에 질린 눈망울이 떠나지 않았다. 자신과 서연을 반씩 섞어 놓은 듯한 그 얼굴들이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정말 만약 그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이어질 생각을 애써 차단했.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자 한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아이들은 안쪽 침실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진우였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날카로웠다.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봐. 9년 동안 어디서 뭘 했고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지? 서연은 그의 공격적인 태도에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당신이 떠나고 한 달 뒤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당신을 찾아가려 했지만 이미 당신은 유신그룹의 후계자로 공식 발표된 후였죠. 당신 주변에는 기자들과 경호원들이 가득했고 당신이 저에게 했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하는 듯했다. 저는 당신의 앞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아이들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했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제 흔적을 모두 지우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아빠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하늘나라에 있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말은 강진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아이들에게는 죽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냐고 물었지.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일주일 전 저희가 살던 집에 괴한들이 들이닥쳤어요. 모든 것을 부수고 아이들의 사진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제게 당신의 이름을 대며 아이들을 넘기라고 협박했어요. 그들은 최민준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최민준. 그 이름이 나오자 강진우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다. 태화그룹의 회장이자 유신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을 인간. 강진우는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최민주는 오래전부터 유신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의 초기 멤버 중 한 명이 바로 한서연의 아버지고 그녀 역시 그 연구에 일부 관여한 적이 있었다. 최민준이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인질로 삼아 서연을 협박하고 그녀를 통해 유신의 기술을 빼내거나 혹은 자신을 무너뜨릴 약점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었다. 증거는 강진우는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거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신의 말을 전부 믿을 수는 없어. 서연은 그의 말에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은 언제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죠.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탁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갓 태어난 듯한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서연이 있었다. 사진의 배경은 낯익은 곳이었다. 그가 오래전 그녀와 함께 갔던 바닷가 작은 마을의 펜션이었다. 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이들 이름은 강하준, 강서아예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언젠가 말했었죠. 아들을 낳으면 여름 하늘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하준으로 딸을 낳으면 상서롭고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의 서아로 짓고 싶다고. 저는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녀의 고백에 강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가 세웠던 이성의 방어벽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고 침실 문을 열었다. 어두운 방 안작은 침대 위에 두 아이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남자아이는 자신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린 채였고 여자아이는 서연처럼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다가가 잠든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핏줄이라는 것은 이토록 강렬한 것인가. 증오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그의 심장에 아주 작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는 듯했다. 그 순간 여자아이 서아가 잠결에 뒤척이며 눈을 떴다. 아이는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그림자를 보고는 겁을 먹은 듯했지만 이내 울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강진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아이의 깊은 눈동자를 들여다볼 뿐이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잊고 살았던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현실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강진우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에 대한 분노도 갑자기 닥친 현실에 대한 분노도 아니었다.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위협의 도구로 삼으려 한 자, 최민준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분노였다. 그는 서아의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쓰다듬고는 조용히 침실 문을 닫고 나왔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혼란과 고뇌는 사라지고 오직 적을 향한 냉혹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소파에 불안하게 앉아 있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자세히 말해봐. 언제부터 어떻게 그들이 당신을 찾아냈지 않은 건 전부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서연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지난 몇 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처절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몇 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평범한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부 한 끼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녀의 삶은
늘 쫓기는 자의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다. 최민준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녀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고 마침내 일주일 전 시골 마을의 작은 집까지 찾아냈다.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모든 걸 부수고 아이들 사진만 가져갔죠. 그리고 강진우에게 돌아가 아이들을 살리고 싶으면 이라는 말만 남겼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공포로 떨렸다. 그날의 기억은 그녀에게 끔찍한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강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최민주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존재를.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즉시 이동호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내 서재로 와. 그의 명령은 짧고 단호했다. 전화를 끄는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기서는 절대 안전해.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쉬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던 확고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변한 태도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재에 도착한 강진우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동호는 그의 앞에 서서 말없이 지시를 기다렸다. 최민준 그놈이 내 아이들을 건드렸어. 강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동호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그는 회장에게 숨겨진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감히 누군가 그 아이들을 위협했다는 사실에 더 경악했다. 그것은 유신그룹의 심장을 겨눈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화그룹과 최민준에 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해 자금 흐름 전개 로비, 내역 비자금, 사생활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털어내. 그리고 한서연 씨 모자에 지난 9년간의 행적도 역으로 추적해. 누가 그들을 도왔고 누가 그들을 감시했는지 알아내. 우리 내부에 쥐새끼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 강진우의 지시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그의 머리는 이미 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서연 씨와 아이들에 대한 보안이야. 현재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내가 신뢰하는 인원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을 금지해. 식자재 하나까지 모두 검수하고 모든 통신은 감청해. 최민준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해야 해. 그는 지도를 펼치고 안전가옥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확인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태화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최민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시가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를 하고 있었다. 한서연이 어젯밤 강진우를 찾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아이와 함께 유신타워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최민주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강진우를 증오해왔다.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지독한 라이벌 의식은 사회에 나와서 더욱 심해졌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강진우의 존재는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강진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강진우의 가장 완벽한 아킬레스건을 찾아냈다. 바로 그의 아이들이었다. 강진우, 그 녀석 지금쯤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겠지. 피도 눈물도 없는 줄 알았더니 제 새끼는 끔찍이도 챙기는 모양이야. 최민주는 비열하게 웃었다. 그에게 아이들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그는 강진우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자신은 유신 그룹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릴 계획이었다. 그는 부하에게 명령했다. 언론에 슬슬 미끼를 던져. 강진우 회장의 숨겨진 사생활에 대한 소스가 있다고. 아직은 실명을 거론하지 마. 그가 제 발로 기어 나오도록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동시에 우리가 준비한 기술 탈취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해 녀석이 아이들에게 정신이 팔린 틈을 노려야지. 그의 눈은 탐욕과 증오로 번뜩였다. 그는 이번 싸움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진우는 서재의 거대한 창문 앞에 서서 어둠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증오 같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로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최민준이 쳐놓은 거미줄을 그는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제 방어만 할 시간은 끝났다. 적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을 때가 온 것이다. 거대한 폭풍의 전운이 두 남자를 중심으로 짙게 깔리고 있었다. 강진우에게 펜트하우스의 안전가옥은 또 다른 집무실과 같았다.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갖춰져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하며 외부의 모든 위협을 차단했다. 하지만 그에게 그곳은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금으로 만든 감옥. 그 안에는 그가 지난 9년간 애써 외면했던 과거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현재가 함께 갇혀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곳으로 출근하듯 향했다. 일 때문이 아니었다. 아버지라는 세상에서 가장 낯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아이들과의 첫 아침 식사는 재앙에 가까웠다.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상석에 앉은 강진우와 그 맞은편에 잔뜩 경직된 채 앉아 있는 서연과 두 아이.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이 직접 준비한 식사였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정적을 깬 것은 강진우였다. 그는 어색함을 타개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하는 방식을 택했다. 바로 질문을 통한 정보 수집이었다. 학교는 어디까지 다녔지, 좋아하는 과목은 뭐고. 그의 질문은 아이들에게 향했지만 내용은 마치 신입사원 면접과도 같았다. 하주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남자를 평가하고 있었다. 반면 서아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학교, 이제 못 가요. 우리 도망쳐야 해서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강진우의 가슴에 날아와 밝혔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깨달았다. 서연이 조용히 나섰다. 진우 씨, 아이들은 아직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가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질책이 담겨 있었다. 강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수조 원짜리 MA 협상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주도하는 남자였지만 고작 8살짜리 아이들과의 아침 식사 자리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완전히 실격이라는 사실을 통감했다. 그날 오후 강진우는 서재에서 태화그룹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작은 소음에 쏠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서연은 주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카펫 위에 앉아 놀고 있었다. 서아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하주는 복잡해 보이는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다. 그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지켜보았다. 마치 자신의 소유가 된 낯선 기업을 분석하는 CEO처럼 하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다. 아이는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수백 개의 작은 부품들을 능숙하게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 모습에서 강진우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그 역시 기계와 숫자를 좋아했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는 아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준에게 다가가 물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부품은 여기에 껴야 할 것 같은데. 그는 무심코 아이의 로봇에 손을 댔다. 하준은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작은 맹수처럼 그의 손을 탁 쳐냈다. 만지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강진우는 당황했다. 그는 평생 누군가에게 거절당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이렇게 작은 아이에게서 이런 단호한 거부를 당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는 멋쩍게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서아가 그린 그림을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이거 보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엄마와 하준 그리고 서아 자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은 키가 큰 남자의 형상이 서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강진우가 물었다. 서아가 해맑게 대답했다. 아빠요.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는데 이제 아저씨가 우리 아빠 해줄래요.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은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림만 내려다보았다. 얼굴 없는 남자의 모습 위로 자신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도망치듯 서재로 돌아왔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다. 지난 세월에 대한 통한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따뜻한 무언가가 뒤섞여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든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그때 이동호 실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최민준의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다. 최근 몇 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한 탐정 사무소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사무소, 과거 실종자 추적 전문으로 이름을 날렸던 곳입니다. 아마도 한서연 씨 모자를 찾는데 이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드디어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 사무소 대표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명령을 내리고 전화를 끊었다. 외부의 위협이 구체적인 실체를 드러내자 그는 오히려 냉정을 되찾았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갔다. 아이들은 어느새 소파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들 어깨까지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마치 폭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강진우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낮의 어색함과 혼란은 사라지고 오직 끓어오르는 보호 본능만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이 작은 생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악마와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었다. 최민준과의 전쟁은 이제 단순히 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켜야 하는 한 남자의 숙명적인 싸움이 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역할의 무게를 실감하며 조용히 결의를 다졌다. 다음 날 새벽 강진우는 유신 그룹의
비밀 정보 분석실에 있었다. 그곳은 회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신경 중추와도 같은 공간으로 오직 강진우와 이동호 실장만이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 속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뿜어내는 푸른빛과 거대한 서버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만이 가득했다. 그의 앞에는 이동호가 잡아온 탐정사무소 대표가 공포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밤샘 신문으로 인해 엉망이었다. 말해, 누가 시켰지? 강진우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처음부터 최민준의 이름을 직접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그 여우 같은 놈이 그렇게 허술하게 꼬리를 남겼을 리가 없었다. 그는 최민준과 연결된 거대한 거짓의 네트워크, 그 실체를 파악하고자 했다. 탐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고백은 복잡한 돈 세탁과 유령 회사의 거미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의뢰는 여러 단계를 거쳐 내려왔고 실제 의뢰인의 정체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찾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강진우의 옛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한서연의 아버지고 한성진 박사의 유산에 집착하고 있었다. 한성진 박사, 그는 20년 전 유신그룹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이끌었던 천재적인 과학자였다.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성진 박사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연구는 미완으로 남았다. 당시 유신그룹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강진우의 아버지는 그의 연구 데이터를 봉인하고 프로젝트를 중단시켰다.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간 기술이라 상용화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 그 기술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최민준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 봉인된 기술이었다. 서연 씨가 그 연구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가? 이동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는 모를 거야. 그때 그녀는 겨우 대학생이었어. 하지만 최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 그는 한 박사가 유일한 혈육인 딸에게 연구의 핵심이 담긴 무언가를 남겼을 거라고 믿는 거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이들은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다. 최민준의 거대한 야망을 위한 열쇠였다. 강진우는 즉시 안전가옥으로 돌아갔다. 그는 서연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던 서연은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불안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아이들을 다른 방으로 보낸 뒤 그녀와 마주 앉았다. 서연 씨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게 남기신 물건이 있나? 연구와 관련된 것. 설계도, 노트 혹은 작은 데이터, 저장 장치라도. 서연은 당황했다. 아버지의 유품은 대부분 사고 때 연구소와 함께 불타버렸어요. 제게 남은 건 낡은 사진 몇 장과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시던 만년필 하나뿐이에요. 그녀는 서랍에서 낡은 가죽 필통을 꺼내 그에게 만년필을 건넸다. 평범해 보이는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강진우는 만년필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특별한 점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직감적으로 이 물건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태블릿 PC에서 긴급 알림이 울렸다. 이동호가 보낸 링크였다. 그는 링크를 클릭했다. 재벌 총수 K씨의 이중생활 숨겨진 아이들 의혹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을 뒤덮기 시작하고 있었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기사의 내용은 누가 봐도 강진우를 겨냥하고 있었다. 최민준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이다.
이제 싸움은 물밑에서 물 위로 올라왔다. 기사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유신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리더십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최민주는 이사회와 주주들을 압박하여 강진우를 흔들려는 속셈이었다. 그는 강진우가 가족 문제와 경영권 방어라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느라 지쳐 쓰러질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의 전략은 교활하고 치밀했다. 이게 나 때문에.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강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하고 안정적이었다. 당신 탓이 아니야. 이건 나와 최민준 두 사람의 전쟁이야. 당신과 아이들은 그놈이 내 목에 들이댄 칼일 뿐이지. 하지만 명심해. 나는 절대 부러지지 않아.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위기는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하나이의 아버지만이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왕이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영토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홍보팀을 소집하여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와 함께 최민준과 태화그룹의 비리를 역으로 파헤칠 특별팀을 구성했다. 강진우는 깨달았다. 서연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신그룹의 미래와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는 것과 직결된 문제였다. 최민준이 원하는 기술이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다. 그것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심지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힘이었다. 이제 이 싸움은 개인의 복수극을 넘어 거대한 권력과 기술을 둘러싼 암투로 번지고 있었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최민준이 일으킨 언론의 폭풍은 예상보다 거세게 유신그룹을 몰아쳤다. 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이사회에서는 강진우 회장의 리더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긴급 소집된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임원들은 당장 해명 기자회견이라도 여러 억울함을 호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폭풍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강진우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패닉에 빠진 임원들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좌중을 압도했다.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이내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강진우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민준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오. 우리가 허둥대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진흙탕 싸움에 스스로 뛰어들어 명예의 상처를 입는 것 말이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대응은 홍보팀이 아닌 내가 직접 관장한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언론과 접촉하지 마시오. 회의를 마친 강진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 워룸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신타워 지하 깊숙한 곳에 마련된 그의 진짜 전쟁 지휘소였다. 이동호 실장과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수의 정예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스캔들 기사를 분석하는 대신 태화그룹의 재무제표와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최민준의 개인 자산 흐름도를 거대한 스크린에 띄워놓고 있었다. 강진우는 방어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전략은 처음부터 적의 심장을 겨누는 것이었다. 최민준은 지금쯤 축배를 들고 있겠지. 내가 사생활 문제로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하고 예정대로 기술 탈취 계획을 밀어붙일 거다.
강진우는 스크린의 복잡한 숫자들을 응시하며 말했다. 우리는 그가 가장 자신하는 바로 그 지점을 공략한다. 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는 거다. 그는 돌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해외 바이오테크 기업 하나를 가리켰다. 유신 캐피탈을 통해 이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해 시장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팀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하지만 강진우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것은 연막이다. 최민주는 내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그의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동안 우리는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칼을 꽂을 준비를 하는 거지. 그의 작전은 대담하고 정교했다. 마치 잘 짜인 체스판처럼 모든 수는 치밀한 계산 아래 놓여 있었다. 그날 밤 안전가옥은 유난히 조용했다. 강진우는 서재에서 한성진 박사의 낡은 만년필을 분해하고 있었다. 그의 기술팀이 최첨단 장비로 분석했지만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 있을 터였. 그때 서연이 조용히 들어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낮에 본 뉴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듯했다. 괜찮아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강진우는 만년필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건가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기엔 당신이 잃을 게 너무 많아 보여요. 그녀의 질문에는 원망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변명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진실의 한 조각이라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9년 전 내가 당신을 떠난 건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의 고백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당신 아는 후계자 자리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되고 모든 사람이 표적이 되었어. 당신은 나의 유일한 약점이었고 적들은 반드시 당신을 노렸을 거야. 그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증오하게 만들어 떠나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어. 그의 말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지난 9년간 증오했던 그 잔인한 이별의 이유가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물론 그의 방식은 이기적이고 어리석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왜곡된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던 강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진우의 계획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실행에 옮겨졌다. 유신의 바이오테크 투자 소식에 시장이 떠들썩한 사이 이동호의 팀은 태화그룹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던 해외 투자사들의 비리 정보를 해당 국가 금융감독원의 익명으로 제보했다. 동시에 태화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들에게는 더 나은 조건의 독점 계약을 제시하여 그들을 유신 쪽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진행되었다. 최민주는 처음에 이 모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강진우가 스캔들을 덮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라고 비웃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금 흐름이 미세하게 막히기 시작했고 믿었던 협력 업체들이 하나둘 등을 돌렸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자신을 조여오는 듯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는 불안해졌고 그 불안감은 그를 더욱더 조급하게 만들었다. 그는 강진우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강진우가 쳐놓은 그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최민준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최민준은 자신에게 닥친 불운들을 그저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해외 투자사의 갑작스러운 자금 회수 핵심 부품 공급업체의 계약 파기 믿었던 정계 인사들의 외면. 이 모든 것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터져 나왔지만 그는 자신의 제국에 가해진 미세한 균열들을 애써 무시했다. 그의 오만함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을 방해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태화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사방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며 서서히 침몰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온통 붉은색 경고로 가득했고 비서실의 전화는 채권단과 성난 주주들의 항의로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한 감각,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스스로를 가뒀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진 화려한 공간은 이제 그에게 답답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강진우. 그 이름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어른거렸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모든 공격은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고 법적으로나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강진우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그의 제국을 좀먹고 있었다. 젠장 최민주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초조함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강진우의 그 오만한 얼굴을 떠올렸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 침착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연극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 유신의 바이오테크 투자는 정교하게 계획된 연막이었고 자신이 그 연막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공격을 미처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완벽하게 농락당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논리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로 변질되고 있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면 룰 자체를 파괴해버리면 되는 것이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과거 그의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해주던 그림자 속에 사는 남자였다. 잠시 후 육중한 집무실 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소리 없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감정이 없는 살인 기계처럼 차가웠다. 최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던졌다. 서연과 두 아이가 시골 마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 아이들을 데려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은 단호했다. 강진우의 아이들이야. 놈이 가진 유일한 약점이지. 저것들만 있으면 놈은 내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거다. 남자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에게는 윤리나 도덕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명령과 돈만이 있을 뿐이었다. 실수 없이 처리해. 아이들에게 상처 하나라도 나면 내 놈 목숨은 없을 줄 알아. 이건 협상용 카드니까.
최민주는 마지막 이성을 쥐어짜내 경고했다. 남자가 사라진 후 최민주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이 싸움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상대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끝나는 진정한 의미의 사투가 시작된 것이다. 그의 심장은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동시에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광기가 그의 온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안전가옥에서는 드물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강진우는 거실 카펫에 앉아 하준이 만드는 로봇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투르게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아이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부서진 가족에게도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그 순간 강진우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짧게 진동했다. 이동호 실장에게서 온 최고 등급의 보안 메시지였다. 움직임 포착, A급 위협 상황. 강진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평화로운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서연에게 말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즉시 침실 안쪽에 패닉룸으로 들어가. 내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절대 나오면 안 돼.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긴장감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고 겁에 질린 아이들을 데리고 패닉룸으로 향했다. 강진우는 워룸과 즉시 영상통화를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안전가옥 주변의 위성사진과 열 감지 카메라 영상이 떠 있었다. 수십 명의 무장한 괴한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건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최민준이 미친 새끼가 결국 선을 넘었군. 이동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회장님, 저희 보안팀이 최대한 시간을 끌겠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경찰 특공대를 요청. 강진우는 그의 말을 잘랐다. 아니, 그럴 시간 없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모든 상황이 끝날 거다. 이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최민준이 마지막 발악으로 이 방법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양복이 아닌 특수 제작된 방탄 슈트와 각종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전략과 지략으로 움직이던 체스판은 이제 엎어졌다. 이제부터는 피와 살이 튀는 짐승들의 싸움이었다. 쾅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문이 폭발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 소리는 평화롭던 안전가옥의 정적을 깨부수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복도와 거실 곳곳에 매복해 있던 이동호의 보안팀원들이 즉각 대응 사격을 시작했다. 최고급 대리석 벽과 값비싼 예술품들 위로 총탄이 빗발치고 섬광과 총성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침입자들은 단순한 폭력배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잘 훈련된 용병들이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조직적이고 무자비했다. 강진우는 자신의 드레스룸에서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며 귀에 꽂힌 인이어를 통해 전장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동호 실장 상황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스피커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이동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적의 화력이 예상보다 강합니다.
최소 20명 이상입니다. A구역 방어선이 뚫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절규하고 있었다. 최정이라 자부했던 그의 팀원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가고 있었다. 강진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경영 보고서가 아닌 소음기가 장착된 특수 제작 권총이었다. 그는 CEO가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맹수들을 사냥해야 하는 전사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상대를 압도하는 살기만이 번뜩일 뿐이었다. 그는 패닉룸의 두꺼운 강철문을 한번 돌아보고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정면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하인들이 사용하는 좁은 내부 통로를 통해 적의 배후로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펜트하우스의 모든 설계도가 3D로 펼쳐져 있었다. 그는 모든 환풍구의 위치와 벽의 두께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거실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그는 주방 쪽으로 우회하여 용병 2명의 등 뒤에 유령처럼 나타났다. 푸슉 푸슉 짧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2명의 용병이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군더더기도 없었다. 과거 생존을 위해 받아야만 했던 지옥 같은 훈련의 기억이 그의 몸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는 적을 죽이는 것을 즐기지 않았지만 필요하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법을 알았다. 그는 쓰러진 용병의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서는 동료를 찾는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무전기의 주파수를 자신의 통신망에 연결시켜 적의 모든 교신을 감청하기 시작했다. 타겟은 어디 있나 여자와 아이들을 찾아 용병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강진우는 이를 갈았다. 그들은 단순한 침입이 아닌 납치를 목적으로 온 것이다. 그는 복도를 따라 패닉룸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코너를 돌 때마다 그는 벽에 걸린 거울과 광택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이용해 전방의 상황을 확인했다. 용병 3명이 패닉룸으로 향하는 마지막 복도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만 뚫으면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 단숨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그는 근처에 있던 육중한 청동 조각상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빈 탄창 하나를 반대편 복도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금속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용병들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그쪽으로 쏠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강진우는 조각상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권총이 불을 뿜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2명의 용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1명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렸지만 강진우는 이미 그의 코앞까지 파고든 후였다. 그는 총을 든 용병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거실 쪽에서 날아오는 총탄을 막았다. 그리고는 용병의 귀에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민준에게 전해 내 새끼를 건드린 대가는 지옥에서도 다 갚지 못할 거라고. 그는 말을 마침과 동시에 용병의 목을 부러뜨리고는 그의 시체를 엄폐물 삼아 다음 공격을 준비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이동우가 피를 흘리며 나타났다. 그는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총을 놓지 않고 있었다. 회장님 물러나십시오. 여긴 제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 쪽에서 섬광탄이 터져 나왔다. 눈과 귀를 마비시키는 폭음과 함께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렸다. 용병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도로 쏟아져 들어왔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최소 대여섯 명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고쳐 잡고 시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며 다가오는 발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머릿속에 두 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던 하준의 눈빛. 아빠가 되어달라며 해맑게 웃던 서아의 얼굴. 그리고 당신 탓이 아니야 라고 말하던 서연의 슬픈 눈동자. 그는 그들을 지켜야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그가 이 지옥 같은 싸움터에 서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로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가족을 지키려는 수컷의 원초적인 투지였다. 그는 마지막 남은 탄창을 갈아 끼우며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적들을 향해 돌진했다. 섬광탄의 잔상이 채 가시지 않은 혼돈의 복도에서 강진우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그것은 오직 생존과 사냥이라는 본능만이 지배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몸짓이었다. 그는 쓰러진 적의 시체를 방패 삼아 쏟아지는 총탄을 피하는 동시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의 급소를 향해 총알을 박아 넣었다. 총성이 울릴 때마다 복도에는 비명과 함께 새로운 시체가 늘어갔다. 남아있던 용병들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이 상대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기업가가 아니었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 그 자체였다. 그들의 훈련된 용기와 무자비함은 강진우의 압도적인 살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마지막 용병이 쓰러지고 피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에는 강진우의 거친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으로 남았다. 그는 부상당한 이동호를 부축해 벽에 기대게 한 뒤 조용히 물었다. 최민주는 어디에 있지? 이동호는 고통 속에서도 턱짓으로 펜트하우스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스카이라운지를 가리켰다. 아마도 저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곳은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강진우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다. 최민주는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강진우의 가장 신성한 영역을 더럽힘으로써 그에게 최악의 모욕을 주려 한 속셈이었다. 강진우는 새로운 탄창을 장전하며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다. 거대한 유리문 너머 폭풍우가 몰아치는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최민준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패배자의 초조함 대신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의 옆에는 마지막 남은 부하 두 명이 총을 든 채 강진우를 겨누고 있었다. 왔나 강진우. 내 놈의 왕국이 무너지는 꼴을 보니 기분이 어떻지? 최민준이 조롱하듯 말했다. 강진우는 대답 대신 총을 들어 그의 부하들을 겨눴다. 하지만 최민준은 여유롭게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다.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 놈의 소중한 가족들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봐야지 않겠어. 그가 손짓하자 스카이라운지 한쪽 벽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패닝룸의 내부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서연과 두 아이의 모습. 강진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최민주는 패닝룸의 보안 시스템마저 뚫었던 것이다. 내가 이 건물을 설계한 보안팀을 매수하는데 꽤 많은 돈을 썼지. 저 방의 산소 공급을 원격으로 차단하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야. 내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 가족들은 10분 안에 고통스럽게 질식사하게 될 거다. 최민준의 얼굴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손에 든 총을 바닥으로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절망도 아닌 기이한 체념의 빛이 감돌았다. 네가 원하는 게 뭐지?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최민주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간단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게 넘겨. 유신그룹의 경영권 내놈의 모든 재산,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 내놈의 그 오만한 자존심이 박살나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강진우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스크린 속의 아이들을 한 번, 그리고 광기에 찬 최민준을 한 번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최민준의 얼굴에 희열이 가득 찼다. 평생의 숙적이었던 강진우가 마침내 자신의 발 아래 굴복하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 강진우가 무릎을 꿇는 척하며 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스카이라운지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창문의 방탄 셔터가 굉음과 함께 내려왔다. 순식간에 절대적인 어둠이 그들을 덮쳤다. 뭐뭐야 무슨 짓이야 당황한 최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이 허공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강진우는 소리 없는 암살자였다. 그는 바닥에 내려놓았던 총을 집어들고 총성의 위치와 섬광을 이용해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두 발의 총성이 어둠을 갈랐고 짧은 비명과 함께 두 명의 부하가 쓰러졌다. 이럴 수가. 최민주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강진우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었다. 최민준, 넌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 건물은 내 성이야. 내가 만든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지. 강진우는 오래전부터 이런 비상사태를 대비해 자신만이 작동시킬 수 있는 모드 제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모든 전력과 통신을 차단하고 외부와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마지막 보루, 패닉룸의 카메라는 그가 일부러 노출시킨 미끼였다. 비상등이 희미하게 켜지고 스카이라운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부하들은 쓰러져 있었고 최민주는 구석에 몰린 채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강진우가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내 놈의 패배 원인은 단 하나야. 넌 내 오만함 때문에 스스로의 눈을 가렸지. 상대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섣불리 덤빈 죄.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거다. 강진우는 총구를 그의 심장에 겨눴다. 쏴쏴 보라고. 내 놈도 결국엔 나랑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야. 최민준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강진우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총을 내리고 말했다. 아니, 난 너와 달라. 넌 내 욕망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지만 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뿐이다. 널 심판하는 건 내가 아니라 법이 될 거다.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방탄 셔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창밖에는 경찰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어지럽게 비치고 있었고 아래층에서는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동호가 쓰러지기 전 이미 구조 신호를 보냈던 것이다. 최민주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닫고 절망 속에 주저앉았다. 길고 길었던 폭풍의 밤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최민준의 절규는 경찰 특공대의 군합발 소리와 헬리콥터의 굉음에 묻혀버렸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은 피와 유리 조각으로 뒤덮인 스카이라운지에서 처참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진우는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힌 패닉룸의 강철문만이 들어와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문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서연 씨, 나야. 이제 괜찮아. 묵직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안쪽에서 겁에 질린 새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은 그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매달렸다. 강진우의 모습은 엉망이었다. 값비싼 슈트는 찢어지고 먼지와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든든한 영웅처럼 보였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어색하지만 단단한 팔로 세 사람을 모두 끌어안았다. 그의 심장 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태화그룹의 최민준 회장이 경쟁사 회장의 가족을 납치하려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모든 범죄 행각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유신그룹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려 했던 음모 불법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파멸시킨 과거까지. 그는 법의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강진우는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이동호와 법무팀에 맡기고 오직 가족의 곁을 지켰다. 세상은 그를 비정한 기업가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영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그가 스캔들에 대해 침묵했던 것이 오만함 때문이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고독한 싸움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동정 여론이 들끓었다. 유신그룹의 주가는 폭등했고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진우와 그의 가족은 더 이상 답답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는 서울 외곽의 푸른 잔디와 높은 나무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저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은 더 이상 금으로 만든 감옥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드는 진짜 집이었다. 그는 변하고 있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자정이 넘어 퇴근하던 그의 일상은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조정되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정원에서 하준과 함께 로봇을 조립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서투르게 간섭하는 대신 그는 아이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보조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아빠, 그 부품은 거기가 아니에요. 이쪽에 껴야죠. 하준의 말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친근함이 묻어났다. 강진우는 멋쩍게 웃으며 아이가 시키는 대로 부품을 건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반도체 설계도보다 아들의 로봇 설명서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서아의 침대 머리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국어책을 읽는 것처럼 딱딱했던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제법 감정을 담아 여러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흉내낼 줄도 알게 되었다. 서아는 그의 품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다가 스르르 잠이 들곤 했다. 잠든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출 때마다 강진우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에 휩싸였다. 그는 서영과의 관계도 천천히 다시 쌓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밝은 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미안했어. 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9년 전에도, 그리고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도 내 방식은 늘 이기적이고 서툴렀지.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이제 원망하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긴 상처가 아물어가며 흘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자신의 서재에서 한성진 박사의 낡은 만년필을 다시 손에 들었다. 모든 소동이 끝난 지금 그는 이 물건에 담긴 마지막 비밀을 풀어야만 했다. 그는 펜촉 부분을 돌리다가 아주 미세한 홈을 발견했다. 특수한 도구를 이용해
그 부분을 열자 쌀알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수도 혹은 파멸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기술의 설계도가 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이 기술만 있다면 유신 그룹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과거의 그였다면 망설임 없이 이 힘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창밖을 보았다. 2층 아이들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 불빛을 보자 그의 마음은 단숨에 정해졌다. 그는 조용히 연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어떤 기술도 어떤 부와 명예도 이제 그의 가족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다. 심연 가장 깊은 곳까지 떨어졌던 그의 심장은 이제야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고 진정한 평온을 되찾은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정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강진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이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그 한마디는 한때 그의 심장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저주와도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축복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왕국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한 여자와 두 아이의 세상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은 한 명의 남자이자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